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또 금융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금융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제는 뭐 결혼식장에 가지 않고도 저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축의금을 송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금융회사들의 그런 대출 조건 같은 거 이런 거를 알아보려면은 저희가 금융회사 점포들을 각각 방문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그런 금융 플랫폼 앱을 통해서 저희가 쉽게 대출 조건이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변화가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뭐 한 짧게는 한 3, 4년, 길게는 한 5년 안쪽의 일인 것 같고요. 이렇게 느끼시는 것처럼 금융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편리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만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좋은 것과 함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금융의 디지털 전환은 금융 소비자 보호라든지 아니면 금융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이제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금융 상품을 구매를 하면은 이게 금융 플랫폼이 나한테 파는 건지 아니면은 금융기관이 나한테 파는 건지 가끔은 좀 헷갈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되지만, 또 잘못하면은 이런 빅테크라든지 그런 대형 핀테크 기업들에게 종속되지는 않을까, 이런 또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그런 고령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받던 금융 서비스를 또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또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고, 또 그리고 법률 측면에서 또 금융규제 측면에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이제 그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용어가 바로 이제 핀테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핀테크라는 거는 이 저 강의 PPT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의 파이낸스와 기술의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만들어진 뭐 일종의 신조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그 정보통신 기술을 금융 산업에 활용한다. 뭐 이름부터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테크놀로지, 파이낸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술을 금융 산업에 활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조금 뭐 좀 크게 말씀드리면은 거의 98년 IMF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지금과 같은 이런 경쟁의 변화와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이 있었던 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최근 20여 년간 우리 금융산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핀테크 기술의 등장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를 하고, 또 핀테크 기업들,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는 기업들 있죠. 그런 데들이 새롭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아주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산업 내 경쟁 구도도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핀테크 기술들은 이제 금융회사가 직접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을 해서 또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존의 기술 기업들, 뭐 요즘은 이제 빅테크란 용어가 아주 널리 쓰이게 돼서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소위 우리가 가파라고 얘기하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금융업에도 진출하게 되고, 이런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한 5년 전만 해도 없던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 그 핀테크 산업이 발전을 하고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면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 처리 기술이라든지 또 모바일 인터넷 기술이 발전을 하고 또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다 전 국민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온라인 금융 플랫폼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금융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의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이제 새로운 과거에 없던 사업 모델들이 등장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새로운 사업의 등장은 규제적 배경도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당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끝에 예를 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든지 그 다음에 오픈뱅킹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이런 삼박자가 맞아서 지금의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술 발전일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뭐 한 두세 가지 중요한 예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금융에서는 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가는 우리가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결정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냐,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도 결국 나의 신용 정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처럼 금융에서는 옛날부터 정보가 중요했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예전에는 잘 못 쓰던 정보들도 새롭게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 데이터에 대한 그런 활용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은행에서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데이터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이 신용거래 기록은 없으나 상거래 기록은 아주 좋다,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금융 데이터의 좋은 얘기겠죠.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연체를 몇 번 하고 뭐 신용 등급이 얼마고 이렇게 이제 정형적인 데이터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데다가 게재한 그런 비정형적인 데이터도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이 점점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대안 신용 평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러한 이제 새로운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그런 신용 평가 시스템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과거 같았으면은 이 금융 서비스의 혜택을 못 받았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사회초년병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점점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금융 포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금융이 미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개인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철역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와 우리 스마트폰에 개인별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하는 것은 사실 광고 효과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역시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는 결국 누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느냐, 또 얼마나 데이터 처리 기술이 좋냐, 이거에 따라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큰 변화는 모바일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다 쉽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인터넷 기술이 아주 발달을 하고 또 IT 보안 기술도 발전을 해서 또 스마트폰이 넓게 보급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금융회사의 점포에 가지 않고도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진 게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 한 5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객을 만나려면은 금융회사가 예를 들면은 좋은 길목에 있는 건물 1층 사무실을 이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스마트폰에 얼마나 내 앱이 깔려 있느냐가 사실은 고객을 만나는 훨씬 좋은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양상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과거의 은행지점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맞춤형 광고라든지 금융상품 추천, 그 다음에 뭐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5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다 점포에 가서 이제 금융회사 직원이 이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던 것들인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 점포에 직원이 필요한 그런 수요도 예전보다 아무래도 조금 작아질 수밖에 없고, 가장 큰 변화는 이것저것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여러 상품들을 한 자리에 비교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회사들의 그 금융 소비자에 대한 접점이 지점 중심의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스마트폰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채널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누가 이용자를 많이 확보하느냐의 경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금융산업에 경쟁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이미 금융에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저희가 뭐 알고리즘 매매라든지 로보 어드바이저라든지 이런 기법들이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이상 사기 거래를 탐지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그테크, 이거는 이제 레귤레이션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데,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가능해져서 준법이나 그 다음에 기업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상당히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요. 또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이제 소위 말해서 서브테크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뭐 이외에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서버 비용이 많이 드는데,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 서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아웃소싱을 줄 수 있으니까 초기 비용이 덜 든다든지 이런 효율화들이 발생을 하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앙은행 중심으로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CBDC 같은 디지털 화폐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실제 사업 모델들로 바뀌면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이 앞으로 금융 소비자라든지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 인프라, 그리고 금융 당국까지 여러 당사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인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전환 배경 하에서 금융산업 측면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를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 금융회사만 하던 금융 서비스들을 핀테크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이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핀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린 이런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력이 있는 신생 기업들이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 모델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데이터 처리라든지 뭐 모바일 인터넷 기술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이게 금융에만 쓰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산업에도 이제 당연히 쓰일 수가 있는 그런 기술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떤 사업 모델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을 좋은 금융산업 사업 모델과 결합을 시키면서 금융업 쪽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채널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예를 들면 초기 비용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간편 송금이라든지 뭐 담보가치 평가, 알고리즘 트레이딩, 그 다음에 뭐 대형 금융 플랫폼까지 다양한 사업 모델을 통해서 지금 업무 분야를 확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정말 타이밍이 참 잘 맞은 게 최근 몇 년간 그 스타트업 육성, 열풍, 그리고 투자 활성화, 벤처 캐피탈 투자 활성화 등과 타이밍이 공교롭게 잘 맞으면서 핀테크 분야에서도 이렇게 대형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요즘 보시면은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작은 기업들이 아니라 아주 큰 기업들도 많고,
또 금융기관을 새롭게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그런 핀테크 기업들까지 등장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업에 진출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핀테크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이미 갖고 있죠. 그렇죠?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더 큰 경쟁력이 있는 게 바로 이미 정말 넓고 탄탄한 고객 기반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또 좋은 온라인 플랫폼, 뭐 예를 들면은 검색 엔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메신저 앱일 수도 있고,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들을 금융산업 사업 모델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결합을 시키면 어렵지 않게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융 위에 다른 산업들, 예를 들면 소셜 미디어라든지 뭐 인터넷 검색 엔진이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금융업 쪽에 이제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그 화면에도 보이시는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 처리 기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풍부한 고객 기반과 온라인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 않게 금융산업에 진출할 수 있고, 또 진출하면 또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처음부터 아주 쉽게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와 그다음에 온라인 고객 접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핀테크보다도 훨씬 금융산업에 진출하기가 쉽고, 또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당히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 상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왜 금융업에 진출을 할까? 뭐 기존 산업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는데 뭐 굳이 금융업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1차적으로는 사실은 이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핵심 사업을 더 강화하려는 그런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을 보시면은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생태계에서 이용자들이 최대한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사실 아주 중요한 목표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 모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물건은 자신이 팔지만 결제 같은 거는 다른 데 맡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빅테크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대금 결제 시에 자사가 빅테크가 제공하는 그런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상거래 관련돼서 소비자들의 편리도 높이고, 또 그리고 더 오랫동안 본인의 플랫폼에 이용자들이 남아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1차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그 뛰어난 기술력과 고객 기반으로 바탕으로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의 품질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도 한번 금융산업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런 이제 유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간편 결제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만은 뭐 송금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산 관리라든지 나아가서는 금융회사를 인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까지 점점 확대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전략 하에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테크의 경쟁력을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고객 기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선순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은 원래 기존의 고객 기반이 탄탄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를 추가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비금융 데이터와 이런 금융 데이터를 결합하면서 더 좋은, 더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용자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럼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면은 그 중에서는 이 금융 서비스들을 계속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뭐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기존의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그럼 또 데이터가 쌓이고, 그럼 또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선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빅테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를 들면은 핀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고객 기반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 모델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금융 데이터들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이 빅테크보다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 모델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산업에서 아주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간편결제와 같이 이런 부수되는 업무로 시작을 해서 점점 확대를 하고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 양상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금융회사와 제휴를 통해서 이제 업무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플랫폼이 대표적이죠. 금융 플랫폼 자체는 자기가 금융 상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금융회사들이 만드는 그런 상품들을 광고를 하고 판매를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업무 제휴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아가서 아예 내가 직접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융회사를 인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인터넷 은행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증권회사를 인수한 그런 사례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은 단순한 업무 제휴가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들과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빅테크나 핀테크가 금융산업에 얼마나 침투를 하겠느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려 요소들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빅테크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 쪽에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디지털 전환이 금융 혁신과 또 소비자 편익 향상, 또 나아가서는 또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같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런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나라별로 보면은 사실 진출 정도는 이제 기존 금융 산업이 얼마나 발전을 했느냐,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이 또 얼마나 스마트폰이 보급이 됐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금융 산업이 고도화가 되고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덜 큰 나라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만약 금융회사가 이런 핀테크 기술을 빨리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빅테크나 핀테크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유럽 지역의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 상당히 탄탄하고 상대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적다 보니까 여전히 금융회사들이 상당히 주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산업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 발전을 하고 또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개인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많으면서, 그렇지만 반면에 디지털 기술은 아주 발달하고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도 발달했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산업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 중에서 금융 서비스를 못 받는 그런 분들이 많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그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산업과 빅테크 기업이 모두 경쟁력이 높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야별로 경쟁하기도 하고 또 협력하기도 하면서 금융시장이
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고 우리나라는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도 이거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이제 금융의 디지털화 현상과 그 다음에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 모습, 그리고 금융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변화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이제 금융 업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 두어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현상은 이 제조와 판매의 분리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금융회사의 점포화 직원을 통해서 이제 금융회사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와 판매가 분리가 안 돼 있었죠. 안 돼 있었는데 이제는 예를 들면 금융 플랫폼을 생각을 해보면은 금융회사가 만드는 금융상품이 그 빅테크라든지 핀테크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팔리고 있고 이것은 이제 제조는 금융회사가 판매는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이 하는 이런 제조와 판매의 분리 현상이 특히 소매 금융 쪽에서는 아주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기존 상품을 쪼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그런 기능을 판매와 제조를 쪼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빅테크나 핀테크들이 추가적인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그림처럼 왼쪽에서는 이제 기존의 이제 금융회사가 금융 관련된 각종 서비스도 주고 뭐 실명 확인도 하고 계좌 개설 업무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중에서 이제 실명 확인이나 계좌 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에 떼서 위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언번들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고객 기반이라든지 그다음 광고 서비스랑 결합을 하는 그런 리번들링을 통해서 사실은 훨씬 단순하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보다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현상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채널을 통한 이제 금융상품 판매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관련돼서 이제 그 금융 소비자라든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그 규제적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내가 누구로부터 금융상품을 구매하는지가 조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은행 직원이 권유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서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누가 판매자고 내가 누구한테 권유를 받았는지가 이게 아주 명확한데 이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하다 보면은 하다가 이렇게 화면이 넘어갑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금융 플랫폼 화면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금융회사 화면으로 넘어간다든지 이제 이런 방식들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소비자 입장에서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인지를 하더라도 내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크니까 훌륭한 기업들이니까 좋은 상품을 팔았겠지라고 이제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사실은 우리가 구매하는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다소간의 혼란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채널들이 사실은 지금의 이제 플랫폼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은행 점포에 가게 되면은 최대한 이제 오래 있으라고 이렇게 뭐 달력도 주시고 뭐 이렇게 마실 것도 주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이제 온라인 플랫폼과 이제 비슷한 건데 이런 오프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은 이제 기존의 지점이라든지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또 하나 금융회사의 그런 안전성 측면에서도 금융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플랫폼에게 좀 종속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소규모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 또 지방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우려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금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금융의 디지털화 관련돼서 이제 긍정적 효과와 리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앞에 이제 사례들을 보시면 들으셨으면 이제 상당히 어떤 것들이 나올지 이제 잘 쉽게 떠오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긍정적 효과로는 뭐 금융산업의 혁신이 촉진되고 있고 금융소비자들의 후생이 증대가 되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자들이 진출이 좀 쉬워졌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긍정적인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은행에서 이제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신용카드를 만드는 게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금융 포용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당연히 바람직한 측면들이 있고 일례로 들자면 올 초에 금융지주회사 회장님들께서 이제 신년사를 발표를 하셨는데 신년사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와 있던 게 온라인 플랫폼의 강화, 디지털 금융의 강화였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경쟁력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또 혁신에 대한 동기가 주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면 금융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 효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리스크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금융 소비자, 또 금융 회사, 금융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소비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업무 제휴 같은 게 많이 생기면서 약간 사각지대가 좀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하면서 차별 리스크들, 그 다음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의 리스크가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빅테크나 대형 핀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이 이미 어느 정도 수면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기존 금융회사들이 좀 경쟁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에 대한 판매 채널을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독점하는 경우에 독과점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회사들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됨으로써 수익성이 좀 악화되지는 않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우리가 금융상품 간 이동이 아주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은 대로 쏠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금융회사 간의 급격한 고객 이동이라든지 자금 이동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빅테크 기업과의 규제 차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빅테크나 핀테크가 기능 면에서 뭐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금을 이체를 하면서 핀테크나 빅테크가 제공하는 그런 간편 송금 서비스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은행의 계좌 이체 서비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기능은 거의 똑같죠. 그렇지만 빅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제가 좀 다르다 보니까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이제 예를 들면은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금융 회사다 보니까 다양하게 비금융 쪽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금융사인 핀테크나 빅테크가 금융 플랫폼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반대로 금융회사가 비금융 플랫폼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그 법상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제도의 개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측면에서는 이제 빅테크나 핀테크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비금융 분야의 리스크가 이제 금융 분야로 전이될 가능성,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하지 덜 사용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정보 보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혹시나 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자가 많은 금융회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약간의 이제 장애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러면은 많은 부분이 좀 마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쏠림 현상들. 그 다음에 이제 국경 간 업무 위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외국의 그런 리스크가 우리나라로 전이될 가능성. 그 다음에 최근 이제 또 많이 말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불 충전금. 우리가 이제
그 간편 결제나 간편 송금을 쓰면서 고객들이 이제 돈을 예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탁한 돈은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빅테크 기업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제 이런 기업들에게 무리가 생겼을 때, 재무적으로 악화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을 과연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뭐 등등등 이런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 규제의 패러다임 변환과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디지털 금융 관련돼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나쁘게 볼 것가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산업은 항상 당시에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뭐 증권 거래만 생각을 해보셔도 예전에는 만나서 다 수기로 하던 거를 지금은 다 전산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그걸 하지 말자라는 것은 뭐 누가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인한 효용을 극대화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가면 갈수록 기술이나 사업 모델들은 새로운 것이 등장함에 비해서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법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는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규제 공백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미 금융당국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유연하게 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했고, 또 이런 점에서 이제 금융당국과 또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 간의 그런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이제 기관 중심 규제에서 뭐 기능 중심 규제로 바뀔 필요가 있고, 이거에 대한 움직임도 이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금융 플랫폼과 이제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법률적으로는 이게 어떤 행위가 광고냐, 중개냐, 뭐 판매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단순 광고라면은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할 수가 있는데, 중개나 판매가 되면은 이제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다 지금 정의가 돼 있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미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과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회사들에 대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아니면 반대로 금융회사가 신생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위남용, 우월적 지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해서는 그런 AI나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차별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융회사와 이제 빅테크, 핀테크 회사 간의 규제 균형 문제는 뭐 워낙 이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이라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기능이 비슷하면은 규제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리스크라는 거를 하나 더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 기능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사실 리스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계좌 이체를 하는 거랑 간편 결제를 통해서 간편 송금 기능을 통해서 송금을 하는 거랑 기능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금융 산업이라든지 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라는 것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저희가 특정 산업 보호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측면에서 면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산업도 이제 혁신을 할 수 있고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동기들을 제공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 개선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금융규제 관련된 과제로서는 이제 다양한 정부기관 간 협력 필요성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갈수록 뭐가 금융이고 뭐가 비금융인지가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흐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 저거는 비금융이어서 내가 좀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 그 금융감독의 발전 단계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업종별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통합 감독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금융 업종과 업종을 넘어선 그런 통합 감독 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계금융위기 이후로는 이제 국경 간 협력이 아주 중요해지고,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해 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금융당국과 또 비금융 당국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점점점 증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아갈 과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예, 저희가 거의 뭐 IMF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느끼는 그런 편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화하면서도 금융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금융 시스템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법정책적 과제도 함께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당사자들이 이해관계를 지혜롭게 조정해서 이것을 정말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 로스쿨 궁금해 할 만한 거를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 저도 뭐 제가 뭐 몇 가지 나라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전망을 해봤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감사하게도 금융산업도 아주 발전해 있고, 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도 아주 발전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제가 조심스럽지만 전망을 해보자면은 어느 한쪽으로 크게 쏠리는 그런 모습보다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협력을 하고, 또 특정 분야는 금융회사가 여전히 지금처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매금융 쪽, 그러니까 개인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들의 진출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뭐 인수금융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을 상대로 하고, 또 지금까지의 아주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런 또 분석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제 쿠팡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미 이제 저희가 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이제 소비자들이 맡긴 예탁금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하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